전 세계 외교관들이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조차 없던 한 국가가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CNN, BBC까지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죠.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세상이 놀랐다. 이란 핵 협상에서 미국과 유럽의 외교관들이 밀어붙이던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있던 한 나라가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유럽 외교관의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저는 엘렌 부르크, 37세의 프랑스 외교부 중동 담당 국장입니다. 파리 정치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란 핵 협상 실무 외교관으로 10년 넘게 일해왔죠. 강한 성격과 뛰어난 협상 능력이 제 무기예요. 외교는 기싸움이라 믿습니다. 누가 더 힘이 있고 누가 더 목소리를 높이느냐가 관건이죠. 프랑스 외교부 회의실에 무거운 문이 닫히자 저는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미국이 또 우리 의견을 무시했죠. 이란 핵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은 언제나 독단적이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엘렌, 진정해요. 장폴 뒤랑 차관이 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가득했죠. 미국과 맞서봤자 우리만 손해예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미국의 꼭두각시로 남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유럽의 자존심은 어디로 갔죠?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동료들은 불편한 기색으로 서류만 뒤적였죠. 저는 차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만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이 우리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란을 압박해서 유럽의 입장을 관철시켜야 해요. 이번엔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죠? 차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참가국 명단을 훑어보다가 한국이라는 이름에 멈췄어요.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죠. 아, 한국도 오는군요. 또 미국 편에 붙어 고개만 끄덕이겠죠. 외교 무대에선 존재감도 없는 나라니까요. 동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었죠. 우리에겐 한국이란 존재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미국의 충실한 부하에 불과했어요. 차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엘렌. 한국은 신경 쓰지 말고 이란과 미국을 어떻게 다룰지에만 집중하세요. 한국은 그저 들러리일 뿐이니까. 저는 자신감에 가득 차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파리의 서늘한 가을 공기가 상쾌했어요. 프랑스 외교부 중동 담당 국장으로서 이번 협상은 제 외교 경력의 전환점이 될 거라 확신했죠. 오만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협상 전략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란의 약점, 미국의 입장, 유럽 국가들의 이해관계까지 모든 판을 제 손에 쥐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승무원이 건넨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죠. 이번에도 우리가 판을 짜고 이란을 압박하면 된다. 비행기가 오만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붉은 사막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죠. 머릿속엔 회담장에서 열띤 연설을 하는 제 모습만 그려졌습니다. 한국 같은 조연은 신경 쓸 필요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자리만 채우러 온 방청객일 뿐이니까요. 내일이면 오만 무스카트의 회담장에서 진짜 외교가 펼쳐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저 엘렌 부르크가 있을 거라고요. 한국, 그들에겐 미안하지만 국제 외교는 강대국들의 게임이니까요. 무스카트 국제회의장의 문을 열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회담 시작 1시간 전이었지만 이미 여러 외교관들이 도착해 있었죠. 저는 당당한 걸음으로 프랑스 대표단 자리로 향했어요. 회담장을 둘러보며 각국 대표들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회담장 구석에서 눈에 띄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검은 정장을 입은 한 아시아 여성이 오만 외교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들이 나누는 언어였어요. 페르시아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성은 통역 없이 유창한 페르시아어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죠. 회의 자료를 확인해보니 그녀는 이소연, 한국 외교부 중동 담당 부국장이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소연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오만 외교관들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끄덕였어요. 제 가슴속에 묘한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한국인이 페르시아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의심이 들었죠. 분명 보여주기식 통역쇼겠지. 그때 이란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긴장된 공기가 회담장을 감쌌어요. 그런데 이란 대표단 수석 대표가 다른 누구도 아닌 이소연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지인처럼 인사를 나눴어요. 이란 대표의 표정이 한순간 누그러진 것을 놓치지 않았죠.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이메일로도 연락하기 힘들었던 그 고압적인 이란 외교관이었어요. 제 뱃속에서 질투의 불꽃이 피어올랐죠. 파르한 샤키르, 오만 외교부 대변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엘렌 국장님,
이번 회담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파르한, 저 한국 대표는 어떻게 이란 대표단과 저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파르한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소연 부국장은 10년 넘게 이란에서 근무했어요. 테헤란 대학에서 페르시아 문학도 공부했죠. 그녀는 소리 없이 신뢰를 쌓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제 자신감이 흔들렸어요. 회담이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이소연의 차분한 미소와 대조적이었죠. 회의 시작 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세를 바로 했어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지만 여전히 주도권은 우리 유럽 외교관들에게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죠. 회의장 조명이 밝게 빛나는 가운데 저는 준비한 협상안을 자신감 있게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식 강한 어조와 정확한 논리로 이란 핵 개발 제한과 경제 제재 완화 방안을 제시했죠.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질 때마다 유럽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란은 우라늄 농축 시설 감시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 대가로 유럽은 의약품과 식품 분야 제재를 완화할 것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이란 수석 대표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란 대표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부르크 국장의 제안은 이란 입장에서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유럽은 항상 미국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있군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란 측의 즉각적인 거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회의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미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란이 거부한다면 우리는 더 강력한 제재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제 협상안이 양측 사이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다음 수를 생각했지만 딱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이란 외무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길을 돌려 이소연을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믿는 건 이소연 부국장뿐입니다. 회의장에 충격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이소연이 이란의 신뢰를 받고 있다니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한국을 신뢰하는 건지, 왜 이소연을 지목하는 건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소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겸손한 태도로 말했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 단계적 접근법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대표가 성급하게 끼어들었어요. 한국이 무슨 자격으로 중재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문제입니다. 이란 대표는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중립적인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회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저는 속이 쓰라렸습니다. 제가 주도하려던 회담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장폴 차관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국은 들러리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 저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창백한 얼굴에 자신감이 사라진 눈동자가 보였죠. 뒤에서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힘든 상황이군요. 부르크 국장님, 파르한 샤키르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왜 이라는 한국을 신뢰하는 거죠? 파르한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당신들은 압박했지만 한국은 이해하려고 했어요. 파르한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회의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오후 세션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저는 점점 방관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공식 일정이 끝났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대신 회의장 근처 정원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어떻게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걷고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원 벤치에 이소연이 오만 외교관들과 둘러앉아 있었어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죠. 이소연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이란의 안보 우려도 이해합니다. 서방의 불안도 알고 있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만 외교관 하나가 물었어요. 왜 한국은 이란을 압박하지 않나요? 미국의 동맹국 아닌가요? 이소연의 대답이 밤 공기에 울렸습니다. 당신들이 외치는 건 힘이지만 한국은 관계를 쌓았습니다. 우리는 힘이 아닌 신뢰로 외교를 합니다. 뭔가 가슴을 치는 느낌이었어요. 10년 동안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제게 외교는 힘의 과시였고 기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소연에게는 관계 구축이라니. 돌아서려는데 파르한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엘렌, 우연히 듣게 되었군요. 파르한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있었죠. 이소연은 5년 전 테헤란에 있을 때 이란 어린이 병원 건립을 조용히 도왔습니다. 이란이 국제 제재로 힘들 때도
한국은 인도적 지원을 멈추지 않았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그런 성과를 홍보하지 않죠? 우리라면 모든 언론에 대대적으로 선전했을 텐데요. 파르한이 미소 지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식 외교입니다. 조용히 실천하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죠. 갑자기 제 머릿속에 미국 대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지? 그때는 동의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 그건 표면적인 관찰에 불과했어요. 한국은 화려한 조명 아래 있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깊은 관계를 쌓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오만과 이란이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가 이제야 조금 이해됐죠.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저와 완전히 다른 외교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니.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이소연과 마주쳤어요. 평소라면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지나갔을 테지만 이번엔 다가가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함께 커피 한잔 할까요? 이소연의 미소는 따뜻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죠. 어쩌면 진짜 외교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테라스에서 이소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라비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어요. 커피를 앞에 두고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죠. 어제까지만 해도 경쟁자로 여겼던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다른 외교관들처럼 자기 성과를 알리고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이소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여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쌓죠.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솔직한 답변이 의외였어요. 그동안 자신만만한 유럽 외교관으로서 한국을 무시했던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이소연의 얼굴을 비추는 모습을 보며 물었죠. 어떻게 이란과 이런 신뢰를 쌓을 수 있었나요? 저희는 몇 년을 노력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는데요. 이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우선 들었습니다. 이란의 필요와 두려움을 공감했죠.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조용히 도왔고요. 제재 속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했습니다. 화려한 외교 선언 없이 그저 약속을 지켰을 뿐이에요. 제 가슴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10년간 외교관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접근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압박과 설득, 힘의 논리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지 않나요? 솔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소연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진짜 성과는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언론의 주목이 아니라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회담장에서 느꼈던 날카로운 경쟁의식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동료와 대화하는 것 같은 편안함이 찾아왔어요. 저도 모르게 프랑스 외교부의 내부 고민까지 털어놓고 있었죠. 그때 이소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짧은 통화 후 이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란 대표단이 한국에 임시 핵합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통보해달라고 하네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모든 제안을 거부하던 이란이 갑자기 합의안을 제출하다니요. 저는 사실 확인을 위해 급히 프랑스 대사관에 전화했어요. 확인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이란이 제출한 합의안은 놀랍게도 양측의 요구를 절충한 현실적인 아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것은 외교적 돌파구였습니다. 이소연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결국 진짜 영향력은 겉으로 보이는 힘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인 외교만 해왔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이소연, 당신이 해냈네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일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기회를 살리는 거죠. 이란의 임시 핵합의안 제출 소식은 회담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외교관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특히 미국 대표단의 태도가 확연히 바뀌었죠. 전날까지 한국을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이소연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CNN, BBC, 로이터 등 국제 언론들이 보도하는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한국, 이란 핵협상에서 중재 핵심 역할이란 자막이 눈에 들어왔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BBC 기자가 보도하고 있었어요. 예상을 뒤엎고 한국이 중동 외교에서 새로운 중재자로 부상했습니다. 이란은 오직 한국만 신뢰한다고 밝혔죠.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질투와 감탄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성취하고 싶었던 외교적 성과를 한국이 이루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회의장으로 향하는 길에 장폴 차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득했어요. 엘렌, 상황이 급변했소. 파리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라는 거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사흘 전 같은 차관이 한국은 들러리일 뿐이라고 말했었죠.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실감했어요. 회의장에 들어서자 각국 대표들이 이소연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공식적으로 발언했어요. 미국은 한국의 이란과의 협상 중재를 공식 요청합니다. 이소연 부국장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입이 벌어졌죠. 하루 만에 판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이소연은 여전히 겸손한 태도로 응했습니다. 모든 당사국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최종 합의는 모두의 의지가 중요하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이란 수석 대표와 이소연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 사이에는 불과 며칠 전 저와 이란 대표 사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신뢰와 존중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소연의 사무실 문 앞까지 따라갔어요. 문이 닫히려는 순간 제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죠. 당신이 해낸 거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소연이 돌아보며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나를 믿어주었나요? 라는 질문이 담겨 있는 듯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외교에 대한 모든 관념이 뒤집히는 경험이었죠. 목소리 큰 사람,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조용히 신뢰를 쌓는 사람이 진정한 영향력을 가졌던 겁니다. 핸드폰 알림이 울렸어요. 장폴 차관의 메시지였습니다. 엘렌, 한국 외교부에서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포럼에 당신을 초청했소. 참석하게. 가슴속에서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더 배울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오만 회담에서 한 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란 핵합의 중재에 성공한 한국은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한국 외교부 주최 국제포럼에 초청받은 것도 그런 맥락이었죠. 파리에서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했지만 피곤함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건 놀랍게도 이소연이었어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나온 그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소연은 서울의 역사와 현대적 변화를 설명해 주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외교 철학과도 비슷합니다. 이소연이 말했어요. 전통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이죠. 한국 외교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외관 속에 전통 정원이 있는 구조가 인상적이었어요. 이소연이 젊은 외교관들을 소개했죠. 그들은 모두 3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했고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엿보였습니다. 포럼이 시작되기 전 한국 외교부의 업무 방식을 체험할 기회가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조용한 효율성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발언 기회를 가졌고 상관없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눴죠. 화려한 말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하는 분위기였어요. 한 젊은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외교적으로는 항상 중간자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능숙하죠.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접근법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죠. 포럼 당일 전 세계에서 온 외교관들 앞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이 연설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했어요. 이젠 외교는 힘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상대를 압박하기보다 이해하는 것이, 위협하기보다 신뢰를 쌓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만듭니다.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예전에 저라면 비웃었을 말이지만 이제는 그 진실을 체감하고 있었죠. 포럼 후 이소연과 차를 마시며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소연에게 한국 외교의 비결을 물었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거죠. 때로는 조용히 있는 것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던 외교의 세계는 얼마나 좁았는지,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제 내면을 얼마나 흔들어 놓았는지 실감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이소연과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궁 속에서 이소연이 말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화려한 승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평화입니다. 모두가 얼굴을 살리는 해결책을 찾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외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자 삶의 방식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파리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건 단순한 인상이 아닌 깊은 변화였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죠. 오만 회담과 한국 방문 경험을 담은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마지막 풍경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제 안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불과 한 달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던 오만한 유럽 외교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조용한 외교 방식에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귀가 멍해졌어요. 마치 제 오래된 신념도 그렇게 압력에 의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고록에 첫 문장을 적었어요. 나는 한국을 잘못 판단했다. 솔직한 고백이었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나갔어요. 처음 이소연을 만났을 때의 오만했던 태도, 이란이 한국을 신뢰했던 순간의 충격,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다른 차원의 외교까지. 장폴 차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엘렌, 파리에서 기다리고 있네. 한국에서 배운 것을 외교부 전체와 공유했으면 해.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프랑스 외교부가 한국식 외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제가 진심으로 그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의심이 들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햇빛이 기내를 가득 채웠어요. 노트북 화면이 환하게 빛났죠. 회고록을 계속 작성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젊은 외교관들의 열정, 이소연의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소리 없는 영향력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적었어요. 비행기 식사가 나왔지만 저는 글쓰기에 몰두한 나머지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제 외교 경력 중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단순한 공문서가 아닌 한 외교관의 변화를 담은 인간적인 기록이었죠. 한국에서 이소연이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엘렌, 때로는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저는 회고록 마지막 문장을 쓰기 위해 잠시 손을 멈추었어요. 무엇이 이 여정의 본질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했죠. 창밖으로 펼쳐진 끝없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단어들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다시 두드렸어요. 마지막 문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날, 나는 한국을 듣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침묵이 세상을 움직였다는 걸 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문장에 제 변화의 여정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죠.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